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로 파업은 일주일째입니다. 두 번째 협상장이 만들어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식의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화물연대도 더 강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태는 더 길어지고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교섭장 문이 열렸습니다. 교섭이 시작된 지 40분 만입니다. 구원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나오자 화물연대 측에서 고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까? 구 정책관이 서로 입장이 확고하다고 하자 또 반발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안을 가지고 왔다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그냥 차관마저도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교통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의 대화는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운송 복귀 없이는 어떠한 조건의 제시도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 자체도 없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더 넓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요 다음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산업을 특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파업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물류가 멈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주말부터는 기름이 있는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사당동 사거리의 한 주유소. 어제 오전부터 휘발유 품절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긴급 수송을 받아 비어있던 휘발유 탱크를 그나마 3분의 1 정도 채웠습니다. 오늘 12,000리터 갖고 있어요. 하루치. 네. 또 내일은 어떻게 수송하세요? 이제 그때는 또 가야죠. 파업으로 기름을 나르는 탱크로리 차량이 오지 않으면서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26곳으로 어제보다 5곳 늘었습니다. 서울 13곳을 비롯해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가는 차량이 많은 데다 전국 평균보다 탱크로리 기사의 노조 가입 비율이 높은 영향이 큽니다. 정부가 군용 탱크로리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이틀치 뿐이라 근본적인 해법은 못 됩니다. 생업을 위해 기름을 자주 넣어야 하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품절된 주유소가 있으면 다른 주유소 찾기가 매우 곤란하죠. 생계가 달린 문제라 아무래도 걱정은 되죠. 정부는 전국의 주유소가 평균 일주일치 정도의 재고를 가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중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서울과 수도권에선 기름을 넣으려면 몇 군데 주유소를 돌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안전운임제의 대상을 자동차 운반차나 곡물 운반차 등으로 확대하는지 여부가 이번 파업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해당 화물은 이미 소득이 높아서 안전운임제가 필요 없다고 하고 화물연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윤영탁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완성차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 노동자와 곡물 운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경제단체 쪽과 그리고 화물연대가 내놓는 이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게는 16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저희가 취재해받은 고용부의 집계 자료도 다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경제단체 쪽 자료에는 화물차 기사 중 상위 고소득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체 평균을 냈습니다. 또 수입에서 차량 감가상각이나 금융비용 등도 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기초로 삼는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특이하게 많이 버는 상위 10%를 빼고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성차는 450만 원, 고물 운송 차량은 483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차량 감가상각 비용 등은 빠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텐데요. 그걸 감안해도 고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급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라 월 평균 운행 일수는 22.7일, 또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경제단체 쪽과 화물연대는 각각 19,000원과 13,000원, 또 고용노동부 자료는 16,000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주장처럼 최저시급 수준은 아니지만 전체 노동자 평균 시급보다는 낮습니다. 물류비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 영월에서 수도권까지 시멘트 운행 비용을 살펴보니까요. 2019년 톤당 9,500원에서 2년 만에 12%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자료를 보니까 같은 구간 운임이 9,000원입니다. 14년 동안 인상액이 500원에 불과한 겁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이슈는 너무 첨예한 이슈여서 저희가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을 인터뷰하고 나중에 화물연대 위원장을 따로 또 인터뷰할 텐데요. 시청자들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금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안녕하십니까라고 제가 답을 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 파업의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요. 먼저 오늘 2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결렬로 알고 있는데 조금의 진척도 없었습니까? 우선 그 잘못된 그 용어를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예. 교섭도 없었고 결렬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운송 거부가 지금 7일째에 접어들었거든요. 예.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예. 어제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멘트 운송에 대해서는 운송 개시 명령을 내려서 예. 그걸 지금 개별 차주들에게 송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말하자면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며 무슨 교섭이 필요하겠습니까? 화물연대는 즉시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시 운송의 개시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운송을 해야 된다. 지금 말씀에 운송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요. 예. 뭐 화물연대든 개인이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려면 거기에 대한 요건이 운송 개시 명령도 내려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게 개개인들에게 송달도 돼야 된다라는 형사처벌이 전제되니까 엄격하게 돼 있는 것뿐이지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 용역,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경제 주체가 예.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거부했을 때 이를 매점매석으로 처벌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잠시 그거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법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거나 우려될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 거부 자체, 그러니까 운송을 안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예. 그게 두 가지 차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로는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것, 그건 개인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대신 우리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려면 집단적인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우려 이렇게 되어 예. 있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따라오는 거고요. 선언적으로는 개인이든 단체든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운송이라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 포괄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은 없죠.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화물연대의 사업자들이 받아들여서 복귀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복귀를 당연히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 그 운송사에 가서 화물 차주들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예. 그분 말씀도 그렇고 자, 그동안에는 이 인간관계도 있고 또 단체 행동이니까 따라주는 게 있었는데 예. 국가에서 법으로서
운송 개시 명령이 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점을 지금 많이 부담감을 갖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명령이 문자로든 이게 전달이 돼 오면 동료들하고 얘기해서 내일 중으로는 복귀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지금 집행부가 송달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뭐 투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운송에 대한 거부와 또 운송에 참여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방해 행위하는 것을 예. 지금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전부 현재 불법적인 운송 개시 명령 불응이라는 그 죄목에 대한 선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그래서 범법이라고 보지만, 화물연대는 예, 장관님, 정부에서는 범법이라고 보지만 화물연대 측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자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이건 좀 더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송달 문제도 행정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시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징계에 들어가면 징계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지만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다 마친 거고요. 엄연히 명백히 지금 살아있는 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범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가처분으로 보호를 받겠다? 그러면 지금 형법이나 예.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법에 대해서도 이 범법을 하면서 가처분을 하면 법원이 그걸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이라도 빨리 복귀하십시오. 지금 화물연대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 주장이고요. 예,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안전운임제 말씀을 아니 박성태 하셨는데, 앵커님 왜 자꾸 왜 말씀하시죠. 국토부의 입장을 자꾸 그 주장이라고 하십니까? 저희는 행정부처로서 저희에게 예. 주어진 재량권에 대해서는 재량도 있고요. 법제처와 법무부의 유권 해석권도 있고요. 예. 저희는 입법 취지의 모든 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정부의 주장과 화물연대의 주장을 가지고 국토부가 주장이라고 앵커님 그렇게 하십니까? 앵커님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편파적으로 하시는데요. 사실 뭐 변호사 하셨으니까 아시겠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한쪽 입장에서 명확히 규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저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고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주장을 갖고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해석된 명확한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앵커님께서 이렇게 중립을 표방해서 범법을 자꾸 이 여지를 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화물연대가 점점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장관님 그 초기에 제가 양쪽에 상대방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화물연대도 똑같이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200만 원 좀 넘게 받다가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뒤에 많이 늘었습니다. 만약에 200만 원이면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더 많이 일하고 더 과적을 하고 그러니까 과로와 과적 그러다 보면 도로에서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희는 예. 그 과적은 이 화주나 운송사 측에서 이 부분을 조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그 부분대로 과적 단속도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과적을 조장하는 화주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 그쪽을 원인을 제거해야지 예. 과적을 하는 관행은 놔두고 운임을 올린다고 해서 과적이 과연 줄어드는 거냐 이 부분도 엄격히 검증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 운송사들이 다단계 운송 구조에다가 번호판 지입비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예. 그냥 특별한 서비스의 제공 없이 그냥 운임을 중간에서 띄어가는 빨대 역할만 하는 이런 후진적인 운송 사업 구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손을 안 대고 운임만 올려놓으니까 화주들은 줄 돈 다 줬는데 왜 이게 안전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운송에 대해서 이게 나아지지 않느냐라고 모두가 불만인 제도거든요. 또는 한 운송사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입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임이요. 그래서 최저가로 입찰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운임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 안전운임제가 그걸 막는 댐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도로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객관적인 원가로 분명히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런 원가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원가 플러스 적정 이윤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도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에 보면요, 차주들이 쓰는 핸드폰 요금까지도 거기다 막 집어넣고는 이걸 안전운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밀어붙이니까 이거 수긍을 못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수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한꺼번에 올랐을 때는 이거에 연동을 시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차주들에게 유리한 이런 내용도 저희 국토부에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예. 장관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상민 장관이 재난이라고까지 칭했는데 왜 예방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시간 문제 때문에 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은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역시 이번 파업의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중대재해를 줄이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고치겠다는 것이 포함됐는데 처벌보다는 자율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파업에는 엄정 대응하는 정부가 중대재해에는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8년째 0.4에서 0.5 퍼밀리어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만 명당 몇 명이 일터에서 사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고 사망 만인율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6배에 달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대책은 처벌보단 자율이 핵심입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을 평가하고 맞춤형 대책을 만들자는 겁니다.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또 50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지금 9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텝 조직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받은 기업이나 경영진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효과성이 있냐 없냐를 하는 것은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12년 전 화물차 기사를 때린 뒤 돈을 줬다는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당사자였죠.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최철원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욕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운송비를 올려달라는 기사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 측은 기사들이 말을 바꿔 배신감에 나온 말이라는 주장입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수입차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 16명이 한 운송회사 대표실에 찾아갔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랐으니 운송료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 공동대표는 최철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욕설이 나왔습니다. 소리 하지 말고 원하는 게 뭐야? 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래. 전화를 끊고 20여 분 뒤 다시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사장님 믿고 가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나하고 악수하고 얼싸하고 얼마 됐는데 당신은 대가리가 나이로 뻥이야? 기사 한 명을 콕 집어 말합니다. 말해. 죄송합니다. 전화 끊어졌나? 듣고 있습니다. 턱수가 이런 일 했으면 턱수가 이런 것까지 가봐. 용서할 수 없다는 말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용서해줘도 너희들 기회를 보고 또 나한테 내들면 칼 뽑을 거야. 기사들은 결국 자리를 떴습니다. 어떻게 기사들을 갖다 개돼지로 보고 그러냐고 듣지 말고만 나오자. 회사는 기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다며 전반적인 문제를 합의해 놓고 말을 바꿔 배신감에 나온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뒤 맥락을 자르고 욕설만 녹음된 거라며 최근 최 대표가 직접 사과했다고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2010년 화물연대 소속 탱크로리 기사를 때린 뒤 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최철원 대표는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을 하려는 기사들에게 문자로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나는 전쟁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최초론 대표가 한 기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바보짓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냐며 어느 편에 설지 정하라고 합니다. 자신은 전쟁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때입니다. 이후 최 대표의 욕설이 나왔고 기사 20명은 화물연대에 가입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조합을 끌어안고 저희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느냐 했더니 그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기사들을 나누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A주는 우리 회사에 협조적이고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 그럼 B주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래도 우리한테 못하는 사람. 계약 형태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맡기는 걸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내보낼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사는 개별 계약이 오랫동안 준비한 경영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송 트렌드 자체는 용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요. 선도적으로 갔다가 방향을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사들을 임의로 나누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머리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CCTV에는 무차별 폭행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남성이 기절한 피해자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부산의 한 오피스텔 복도.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분 전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집으로 향하는 여성. 뒤에 검은 옷 남성이 보입니다. 여성이 걸음을 멈추자 차 사이로 몸을 숨기고 여성이 걷자 따라 움직입니다. 여성이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허겁지겁 뒤따라 뛰어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로 걸어오더니 그대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합니다. 벽에 부딪히고 쓰러진 여성. 가해자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고 밟습니다. 기절한 여성을 어깨에 메곤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갑니다. 다시 돌아와 떨어진 여성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집니다. 남성이 다시 CCTV에 찍힌 건 8분 후.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주민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달아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많이 났었고 속옷이 없어가지고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그게 걸쳐져 있어서 사흘 만에 붙잡힌 남성. 강도상해 등 전과 사범으로 출소 석 달째로 누범 기간이었습니다. 검거 직전엔 스마트폰으로 부산 여성 강간 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냐는 수사관에겐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았다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8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 나는 걸 보고 제가 수익 어느 정도 뺐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거 하면 진짜 제가 이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속옷 등에선 가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의식이 없는 저를 뺨을 때리면서 의식을 깨웠다고 하기에는 그 8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죠. 당사자만 아는 거겠죠. 결국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지난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시 수없이 걸렸던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가운데에는 119 신고 버튼을 누른 사람이 2명이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구조를 요청했지만 국가가 구조를 하지 못한 겁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발생 시각을 10월 29일 밤 10시 15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소방과 경찰에 신고 전화가 빗발쳤는데 이 가운데 119 신고자 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각 밤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직접 119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방대원의 질문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참사 발생 최대 46분이 지날 때까지 살아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수본은 밤 10시 15분 이후에도 사망자를 줄이거나 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때 구조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11시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뿐 아니라 경찰과 지자체의 현장 대응도 마찬가지 기준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오후 11시까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밤 10시 32분 용산서 상황실장과 통화를 했고 4분 뒤엔 무전으로 현장 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수본은 해당 무전이 참사 관련 지시인지는 조사 중이라면서도 무전 내용만 놓고 보면 이 전 서장이 상황의 급박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민주당이 결국 해임 건의안을 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임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할 방침입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주 중반에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 짓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로서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었습니다.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해임 건의안 상정 등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와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어젯밤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6년 만에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오늘 출근길에서는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만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30분이나 조금 더 일찍 와야 되는 생각이 들고 일부 구간에서 최대 15분 정도 열차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많이 붐비진 않았고 생각보다 지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대는 운행률을 평소같이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낮에는 배차 간격이 조금 늘고 운행률도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1호선 등 일부 구간을 공동 운행하는 철도노조도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 운행의 차질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경영 개선안을 놓고 장기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뿐이라는 사측과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노조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도 지하철 노조가 구조조정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1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13년 전 쌍용차 파업 때 노조가 진압용 경찰 헬기 등을 망가뜨리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법원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준 이후 여러 파업 사건에서 국가가 노조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신체를 위협하며 위법하게 쓰인 경찰의 장비를 훼손한 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모습입니다.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옥상 위로 경찰 헬기가 액체를 뿌리며 돌고 있습니다. 이후 노조는 새총으로 헬기를 망가뜨렸습니다. 국가는 장비 등을 파손했다며 소송을 했고 1심은 노조가 경찰에 14억 원, 2심은 1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헬기와 기중기 파손으로만 10억 원 넘게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헬기가 낮게 날아 강한 바람으로 위협하고 최루액을 뿌린 건
법령이 정한 헬기 사용에서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정당 방위를 한 만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중기 파손도 경찰이 원래 용도와 다르게 컨테이너를 집어들고 위협하면서 노조가 훼손하도록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았고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법원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집회 등에서 다양한 장비를 재량껏 써왔던 경찰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시한 다는 점에서 이 판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집회라도 과잉 진압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대장동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김만배 씨가 오늘은 허언으로 오해를 낳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에 대장동 지분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더 주목되는 발언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받은 건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에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여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처벌받을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들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사업 청탁을 들어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김만배 씨도 침묵을 깼습니다.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했던 게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언급한 녹취록을 염두에 둔 겁니다. 김 씨의 이런 입장은 대장동 지분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김 씨가 말했다며 대장동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몫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2일에 열리는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는 김만배 씨 측이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필요한 돈을 대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훔치고 있다고 한미 당국이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를 거래해본 사람들에게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면서 피싱 메일을 보내서 정보를 빼돌리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팅 앱 사업을 제안한 이메일입니다.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프로필을 열 때마다 상대방에게 토큰이 쌓이는데 비슷한 다른 사업과 달리 수익이 크다고 홍보합니다. 자신을 블록체인 업계 3년차 경력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건 북한이 보낸 걸로 추정되는 피싱 메일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업체를 사칭해 보상 플랜이란 파일을 첨부한 피싱 메일도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북한 해커는 개인정보 등을 빼갈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가상화폐를 거래해봤거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전송됐습니다. 일반인보다 관심이 더 커 오히려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고 또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런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 직접 암호화폐를 훔치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들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여러 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부는 북한이 사이버 불법 행위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이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다 오늘 96세 일기로 사망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급부상한 장 전 주석은 1993년부터 10년 동안 국가주석 자리에서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1990년대 초 공산권이 몰락한 이후 혼란했던 중국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지만 천안문 사태 당시의 폭력 진압과 1999년 파룬궁 탄압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열두 번째 선수로 불리는 붉은 악마도 선수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틀 전 빗속에서도 뜨겁게 응원한 붉은 악마는 이제 포르투갈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조혜연 기자가 함께해봤습니다. 현수막을 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24년차 붉은 악마 조호태 씨는 가나전을 앞두고 가장 먼저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하고 있고요. 다시 또 회사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또 다시 나와요. 4시간 뒤 퇴근길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길거리 응원 가는 그런 분위기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취하는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리고 비옷을 입은 시민들이 모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가나전을 2시간 앞둔 광화문 광장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지만 시민들은 벌써 축제 분위기입니다. 안전한 거리 응원을 위해 펜스가 설치됐고 곳곳에 안전 요원도 배치됐습니다. 도시의 선창으로 응원전이 시작됩니다. 동점골과 함께 환호성이 터지고 북소리도 요동칩니다. 90분 내내 응원북을 두드린 연성국 씨는 이번이 붉은 악마로서 2번째 월드컵입니다. 각자 응원곡마다 각자가 있고 다 그거를 축제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패배였지만 응원전에선 이기고 싶었습니다. 북을 친 손엔 영광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3차전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저희는 끝까지 선수를 응원할 테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월드컵이란 4년마다 오는 내 삶의 의미. 카타르 현지에도 400여 명의 붉은 악마가 원정 응원을 갔습니다. 이 중엔 월드컵이 맺어준 가족도 있습니다. 남아공에도 원정전이 꾸려졌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고 목소리 높여서 응원해서 꼭 포르투갈전에서 승리를 얻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이 끝난 후 태극기를 정리하며 다음 응원을 준비합니다. 젖어갖고 이게 말려야 되거든요. 점심시간을 쪼개서 나오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게 시간이 되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생업이 있으니까 저마다의 열정이 16강이란 기적을 낳길 바라며 포르투갈전을 기다립니다. 그냥 축구가 좋아서 20년 넘게 붉은 악마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모두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잠시 일상으로 돌아간 이곳 광화문 광장은 이틀 뒤 다시 한번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가득 찰 겁니다. 밀착 카메라 조혜연입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자, 이재승 기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첫눈 소식이 있네요. 네, 어젯밤 서울과 인천에서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내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공식적인 첫눈은 이렇게 관측소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해야만 인정됩니다. 오늘 새벽엔 제주 한라산에도 첫눈이 내렸는데요. 아름답게 눈꽃이 핀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 이렇게 눈 내리는 풍경은 낭만적이지만 도심에서 내리는 눈 속에는 많은 유해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과 자동차 히터 사용 등이 늘어나면서 화학 물질이 공기 중 눈과 만나서 산성눈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산성눈은 따갑고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 특히 아토피 환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를 쓰고 우산 등을 사용해서 눈을 직접 맞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예전에는 눈 올 때 그 입 벌리고 눈을 받아먹기도 했는데 요새는 좀 그러긴 어렵겠네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춥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북극 한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면서 찬 공기가 곧장 우리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매서운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선 가끔 눈도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보시면 모레 아침까지 이 제주 산간 쪽에는 7cm 이상, 그리고 서해안 쪽,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쪽으로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이 얼어붙으면서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2도, 대구 영하 4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더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전주 2도 등으로 여전히 춥겠습니다. 자,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당분간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꼭 공부만 하려고 하면 연필이 없고 이제 좀 집중하려 하면 노트가 사라지네. 공부 전 준비물부터 찾는 아이를 위해 풀옵션을 준비하다.
데스크 테리어 키트 아이스크림 홈런 2.0. Dorothy, I've watched you from afar, pardon me. 사랑받고 있다. But you're a silver screen 그래서 shining star. 사랑하고 있다. When you say We love 알레르망. 네, 지난달 JTBC의 쌍방울과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적극적인 취재로 의미 있는 단독 보도를 이어가며 관련 이슈를 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뉴스룸이 끝나면 뉴스룸 D가 이어지죠. 오늘은 정치권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다 꺼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외부 패널들을 모셨는데요. 윤희석, 박원석, 김성회 많이 들어본 분들이죠. 2부 3분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오픈 뉴스룸도 진행되니까 JTBC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